폭염이 계속되면서 낙동강 녹조가 확산해 조리강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부와 부산시의 현재 대책으로는 녹조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아대와 동서대가 2기 글로컬 대학에 지정됐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데 5개 캠퍼스에서 특화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등 28개 민생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8개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 모두에서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28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선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4일과 5일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이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 등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해였던 지난해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연합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이 글로컬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대학 간의 연합은 물론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특화 중심 캠퍼스, 2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동아대 동서대 연합이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존 5개 캠퍼스를 미래산업과 문화, 첨단 영상 등으로 특화해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수소에너지, 전력 반도체 등의 현장 캠퍼스를 통해 학생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두 대학은 통합산업협력단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수익형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기업, 대학 등이 잘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다시 오는 도시, 젊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주요 부처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모든 인프라도 공유합니다. 또 연합대학의 중요 의사결정은 대학 총장과 부산시장,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산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이 필요한 인재가 뭔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비롯해 각종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 혜택을 받습니다. 글로컬 대학 총 30곳 중 올해까지 20곳이 선정됐고 내년과 내후년 각각 5곳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20개의 글로컬 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타 대학과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본 지정에서 탈락한 동명대 신라대 연합은 3년 차인 내년 한 차례 더 예비 지정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명절 성수품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절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미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은 명절 물가를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배추와 무의 경우 추석 3주 전부터 하루 평균 700톤씩 모두 12,000톤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보통 때보다 3배 이상 공급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판매 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 업체별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농산물의 경우 최대 50%, 수산물은 최대 60%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대 최대인 43조 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해 명절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여행 경비를 보태주는 휴가 지원 사업 대상도 5만 명 추가 모집합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숫자가 5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분기별 출생아 숫자가 반등한 건 2015년 4분기 후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출생아 숫자는 5만 6,800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90여 명, 1.2% 정도 늘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8년 6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가 워낙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혼인 건수가 한동안 증가했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결혼한 부부가 첫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되면서 4월과 5월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는 겁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2분기에 0.71명을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4월과 5월 반짝 증가했던 출생아 수는 다시 6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6월 출생아는 18,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감소하며 6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 2분기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0.7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까지 합계 출산율이 0.02명 정도가 줄었고요. 이게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면은 지난해 0.72에서 0.70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다만 출산율의 선행지표라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는 올해 2분기에 17% 증가했습니다. 기저효과와 함께 결혼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소폭 증가한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부산세관이 폐구리 수만 톤을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폐구리를 고철로 속여 수출하거나 또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부산세관 직원들이 밀수출 컨테이너를 적발하고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섭니다. 이 화물은 고철로 중국에 수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컨테이너에는 폐구리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부산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폐구리 밀수출 규모는 6만 8천 톤, 5,500억 원 상당입니다. 밀수출업자들은 1kg당 7달러 하는 폐구리를 1달러로 낮춰 저가 신고하거나 싼 고철로 위장해 수출했습니다. 정보 분석을 통해서 수사를 한 결과 998억 원 상당의 밀수출이 발생한 것과 3,700억 상당의 가격 조작을 해서 저가로 해외 수출한 사항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밀수출업자들은 이처럼 수출액을 낮춰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차액 대금은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해 숨겼습니다.
폐구리는 국내에서도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돼 세금 탈루 목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국 밀 수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폐구리 밀수업체 8곳 가운데 3곳은 중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세관은 폐구리가 이처럼 밀 수출 등을 통해 중국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내 원자재 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밀 수출업체 8곳과 화물운송 주선업체 직원 등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훈입니다. 어제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린 것처럼 최근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난 5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인 서울대 출신 또 다른 박모 씨 등과 함께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에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 박 씨 등 3명이 공범인 박 씨와 함께 서울대 동문 여성 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박 씨 외에 나머지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영상 삭제 또는 차단을 신속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합니다. 이어서 지영철 기자입니다. 지인이나 특정 인물의 사진을 가지고 AI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먼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로 피해를 막는 한편 자율 규제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협의체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면대면 채널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 소지, 유포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입법을 유관부서에 건의합니다. 앞서 방심위는 어제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했고 온라인과 신고 전화를 통해 24시간 접수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주로 유포되는 텔레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모니터 인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영상이 삭제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유포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함께 감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 낙동강이 유례없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부가 녹조 제거에 나서고는 있지만 실태조사도 부실하고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 메리 취수장 일대입니다.
거대한 녹조띠가 강물을 뒤덮었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취수구 주변 강물을 떠보니 녹조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지난 26일 취재진이 의뢰한 검사 결과 유해 남조류수가 밀리리터당 26만 개 검출돼 일주일 전 환경부 검사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폭염의 기세 속에 낙동강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정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녹조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말 아승탄 투입, 그리고 여가지별 역세축 주기를 단축하는 등 모든 정수 공정을 지금 운영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강 한가운데서 물을 떠 조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조류 제거 선박만으로 녹조 제거는 불가능하다며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넓은 낙동강을 조류 제거선이 감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언론이라든지 잠깐 너무 심할 때 잠깐 띄우는 정도밖에 안 돼서 눈 가리고 아웅 형식밖에 안 됩니다. 현재 낙동강 일대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고수온과 느린 유속이 유지되고 있어 녹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자, 이번 폭염에 백화점은 특수를 톡톡히 누렸지만 전통시장은 울상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농산물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매출이 반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이 가장 붐비는 오후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붕을 설치해 햇빛도 맞고 냉방장치도 설치했지만 이번 폭염에는 역부족입니다. 물건은 저렴하고 아주 물건은 좋은데 무척 덥고요, 오면. 그래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은 있어요.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인 채소나 생선은 쉽게 상해 상인들의 애를 태웁니다. 더우니까 힘들지. 사람들이 안 나와, 더우니까. 재래시장은 덥다니까. 백화점으로 다 가버리고 다 썩는다 했으니까 좀 간수를 못 오면. 여기에 폭염과 경작지 감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집계를 보면 배추는 전달 대비 40%가량 올랐고 고추와 당근도 줄줄이 오름세입니다. 2배 이상 오른 시금치는 아예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 사고에 2개 5,000원 파는데 지금 손님들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너무 비쌌어요. 예. 시금치는요? 시금치는 손도 못 대고 지금요. 8월 피서철이 최대 성수기인 화로 판매 시장도 울상입니다. 8월에는 저희가 성수기인데 날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장사가 좀 안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 장보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9월 말까지 늦더위가 예고된 데다 농산물 물가 잡기도 만만치 않아 상인들은 추석 대목은 옛말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호텔 화재 당시 호텔엔 완강기가 갖춰져 있었지만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서울 주소방이 호텔에서 완강기 훈련을 통해 이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불이 난 부천호텔. 각 객실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완강기로 탈출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에어매트보다 안전한 탈출 수단이지만 완강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시민들이 많은 탓입니다. 숙박 시설 등 이용하실 때에는 먼저 피난구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객실에 들어가신 후에는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등 피난 설비들을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 완강기를 사용할 땐 우선 지지대가 부실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완강기를 이용했다가 제2의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대를 확인하고 나면 고리로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뒤 줄이 감겨 있는 틀을 밖으로 던져야 합니다. 완강기를 설치한 뒤에는 안전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실 때 허리가 아니라 이 겨드랑이까지 줄을 꼭 올리신 다음에 그다음 뛰어내리시면 안전하게 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강기로 건물을 탈출할 땐 벽면을 바라보고 팔을 앞쪽으로 뻗어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선 최후의 탈출 수단으로 에어매트를 활용합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는 몸을 니은자로 만들어 엉덩이부터 에어매트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골절 등의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법은 울산안전체험관 등에서 전문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이수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살고 싶은 섬에 선정된 통영 두미도. 하지만 이웃한 큰 섬인 욕지도와 오가는 전기 뱃길이 없다 보니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섬에 도선 건조비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통영시는 운영비 지원에 난색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뱃길로 1시간 20분 거리인 두미도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먼저 살고 싶은 섬과 섬에 머물며 원격 업무를 하는 섬택근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100여 명의 기존 인구에 청년층 귀촌도 늘고 있지만 현재 두미도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이 섬에 사는 8살인 예원이는 학교 대신 집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Good. And which word is the right one? Lemon. 예원이는 이웃한 큰 섬인 욕지도 한 초등학교에 배정됐지만 두미도와 욕지도를 매일 오가는 뱃길이 없어 등교할 수 없습니다. 또래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놀고 싶고 그래요, 그냥. 행정안전부는 두미도와 욕지도를 오가는 도선 건조비를 지원하는 대신 통영시에 운영비 부담을 제한했습니다. 교통이 해결이 돼서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젊은 세대들도 들어와서 정착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통영시는 항로 개설이 어렵고 적자를 감수하고 도선을 운영할 업체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합니다. 귀촌했던 청년들도 출산을 위해 섬을 떠날 각오를 합니다. 아이를 갖는 순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섬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건 섬에서는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주민들은 직접 도선 적자를 메우겠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통영시의 지원이 없으면 선박 건조비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구덕운 농장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소환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13일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지지한 공환수 서구청장에 대해 주민 소환제를 신청했습니다. 서구주민협의회 황정시민참여국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저 서구에서 약사로 또 일하고 계신 주민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저 주민 소환제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독선으로 그 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그 선출직 공무원을 직에서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정치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의 경우 유권자가 15% 이상에 의한 주민 소환 투표의 청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주민 소환 투표의 발의, 그리고 주민 소환 투표 개표,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공안수 구청장에 대해서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구 절차는 투표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건데 그래서 15%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전체 만약에 한다면 이 개표까지 총 기간은 얼마나 대략 60일입니다. 이 지금 60일 청구 안에? 절차를 네네. 하는데 60일이 걸립니다. 아, 청구 절차만. 네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주민 소환제를 신청한 배경부터 좀 들어보죠. 저희들이 사실 그 공안수 구청장에 대해서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공청장이 박형준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권익과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안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구청장은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그리고 의료 특화지구 사업 등 각종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무능하고 부실한 사업 수행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구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로 크게 신망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지금 저희가 소멸 지역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40억 원을 예.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가 있고 송도 스포츠센터 운영을 퇴직 공무원을 관장으로 해 민간 위탁한 부정 혐의 등 구정의 예.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구독 운동장 관련해서 주민 소환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그러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얘기죠. 그렇군요.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상에 대해서 예. 토로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구청장이 일단은 그 입장을 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 이유가 명확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자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청장님이 지난 8월 19일, 9일 전이죠. 예.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아파트 건축에 반대한다. 예. 종전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장은 여전히 사업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예. 공구청장의 입장 발표도 네. 계속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오랜 시간 반복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네네네. 주민 소환 운동을 하자마자 마지못해서 한 것이라서 그 진정성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심하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은 이것이 공원으로서의 그 필요 가치를 더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더 필요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이라도 구덕운동장 그 체육공원을 가보면요. 어르신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일부 그리고 오후나 또 시원한 밤이 되면 예. 아이들이 몰려와서 농구나 축구도 하고 있고 늘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말이면 또 가족끼리 나와서 운동하고 반려견 데리고 나오는 또 산책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이처럼 여기 우리 구덕운동장 체육공원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을 제공하는 예. 선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오히려 예. 더 주민들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웬 아파트냐 그렇죠.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군요. 구덕운동장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지금 우리 구덕운동장 사실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그러니까 자그마한 체육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는 사실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이유로 공적자금 500억 원 네. 그리고 아파트 건축 분양 사업 수익금 그렇게 합쳐서 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잘 이용되고 있는 체육공원 그리고 공공용의 어떤 휴식 공간이지 아파트나 상가숲이 아닙니다. 예. 더구나 부산시는 지금도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미분양 그리고 상가 공실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단 저 다음 질문 잠깐만 드릴게요. 이 주민소환제 신청의 지금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해서 물론 며칠 되지 않긴 했지만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얼마나 좀 주민들이 참여했는지 확보한 서명의 상황을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맞아요. 네네네. 13일에 신청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민 소환에 대한 그 법률상 구청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유권자 예. 15%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권자 수가 대략 1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 15,000명 정도의 예.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8월 19일부터 60일간의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사실 대신동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짧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일단은 시는 여전히 이 사업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구청장은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처리한 걸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주민소환제는 계속 진행을 하나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이 예. 임기 중이라도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독선적이라면 네. 권력을 남용한다면 주민 소환을 통해 언제라도 공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주민들의 권익이나 의사를 존중하고 유권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구동동장 말고도 지금 맞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진행을 네네. 하신다는 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 저 17년 동안 한 130여 차례 주민 소환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 이거 투표로 이어진 게 11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박탈로 끝난 건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있었죠. 그렇죠. 이게 예.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선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유권자의 권익과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의 결과가 무엇인가 예.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 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난관의 그 연속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름 없는 다수의 봉사와 희생이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예, 것처럼 예.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체육공원을 좀 남겨주고 싶고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공간 그리고 또 하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심어주기 네. 위해서 저희는 반드시 이번 주민 소환제 성공하고 싶습니다. 공구청장을 단순히 그냥 내리겠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함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국토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내일 발표를 하죠. 네. 이게 구동동장이 들어가 있는데 공모 선정 여부가 아마 이 사업의 결정적인 결정 짓는 요소가 될 텐데 주민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어떻게 될지는 전혀 뭐 얘기가 들리거나 혹은 예상하신 바가 없는지요. 아시다시피 많은 서구 주민들이 부산시장이 제출한 그 도시재생 사업안에 반대하고 있고 네. 시의회에서도 시장님께 사업안의 어떤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인 곽규택 의원께서도 저희 입장에 동조하는 기자회견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네. 그 야당들과 많은 시민단체 심지어 근처 학교들 동창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동창회장 비롯해서 그 동창회에서도 함께 성명서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살핀다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산시장의 기존 사업안을 반려하실 것이라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정당 권리를 행사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또 민주적인 과정입니다. 네. 결과가 어찌 되건 간에 서구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구주민협의회 황정시민참여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소득과 물가를 보면 소득은 적게 오르는데 물가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살기 빠듯하다는 말이 자연스러운 요즘 청년들은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쉬었음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취업할 마음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육아나 가사 등의 이유가 아닌 그냥 쉬는 인구를 말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그냥 쉰 사람은 251만 명입니다. 여기에서 정년 퇴직 인구인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해도 123만 명이 그냥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4만 3천 명으로 전달보다 17,000명,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2017년까지는 20만 명대였습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는 44만 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문제는 청년층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중 또한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청년 815만 명 가운데 쉬는 청년 비율이
5.4%입니다. 그렇다면 쉬고 있는 청년들, 무엇 때문에 쉬고 있을까요? 75%인 청년 33만 5천 명은 구직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구직 단념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년간 구직 경험은 있지만 조사 당시 앞전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구직 단념자라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경험자들을 말하죠. 실제로 고학력 청년층은 늘어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처우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중 구조도 청년들이 쉬는데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핵심 연령층이 그냥 쉬고 있다는 것은 결혼율, 출산율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는 이유, 인구 감소, 도시 소멸 얘기가 나오는 부산시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이제 사뭇 달라진 바람결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남해안 등 동쪽 지역에선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20에서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을 반복하겠습니다.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 근처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갑작스럽게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무더위의 끝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 기온은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여간 폭염을 불러왔던 한반도의 기압계엔 차차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 기온을 떨어뜨리겠고요. 이 때문에 열대야는 주춤하겠지만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32도, 양산이 33도 안팎 예상됩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먼바다에선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온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후변화 경고 속에 낙동강 녹조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그 정도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확산하면 당장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